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에 있는 김준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에 제가 분석한 그런 이제 툴들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제가 개발한 툴이 이제 그 얼마 전에 논문이 이제 나왔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목은 이제 그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부분 말고도 이제 다른 내용들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이제 다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트랜스토믹스 인 타임 앤 스페이스라고 잡아봤고요. 싱글셀 안에 시퀀싱 데이터가 이제 개별 각각의 싱글셀에 대한 그런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이제 개별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공간상에서 또는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타임 앤 스페이스라고 이제 잡아봤고요.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이제 오버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이제 어떤 건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존의 RNA 시퀀싱 이 이제 벌크로 그러니까 이제 세포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RNA 시퀀싱을 해서 이제 샘플에 어떤 그 유전자가 얼마나 발현되어 있는지 보는 이제 그런 기술이 이미 많이 이제 그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 시퀀싱이라고 해서 이제 벌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별 그 각각의 그 세포별로 따로따로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보는 이제 방법이 이제 개발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역사가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이제 기존에 했던 그 익스프레션 데이터, 그러니까 벌크 RNA 시퀀싱 데이터랑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샘플을 얻으면은 그 샘플에서 각각의 이제 세포들을 다 이제 따로따로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 세포에서 이제 mRNA 양을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데이터는 이제 결국은 이런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포 관점에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유전자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클러스터링이나 이제 그런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샘플에 어떤 그 세포가 존재했었는지 또는 그런 그 샘플에 있는 세포가 이제 어떤 그 유전자가 조금 이제 바뀌어서 상태가 바뀌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10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에 이제 그 싱글셀에서 이제 하나의 세포에서 그 mRNA 양을 측정하는 기술이 이제 처음 나왔고요. 이제 이 논문이 이제 2009년에 나온 논문인데, 그때는 그냥 그 세포 하나를 떼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작은 세포에서 그 mRNA 양을 측정할 수 있을 건지 그게 이제 기술의 이제 초점이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샘플에 존재하는 이제 세포들을 가능한 많이 얻어서 샘플링을 많이 해서 시퀀싱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해서 그 다양한 그런 그 샘플에 존재하는 그 다양한 셀 타입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지금 기술이 발전되어 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업에서도 많이 이제 그 10x 지노믹스 이런 기업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10,000개, 뭐 10만 개 이 정도 되는 세포의 RNA 시퀀싱 데이터는 그 많이들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그 사용하는 기술이 이제 어떤 이 10x 지노믹스라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가장 많이 이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커머셜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널리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술 잠깐 이제 모식도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비드라는 게 있고요. 이제 그냥 구슬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구슬에 이제 이런 머리카락 같은 게 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안에 이제 바코드가 이제 달려 있고요. 그래서 그 바코드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하나의 세포가 이 구슬에 하나의 세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세포 안에 있는 mRNA들이 여기 이제 요 머리카락 같은 거에 이제 붙어서 이제 리버스 트랜스페이즈 하고 또 이제 시퀀싱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슬 하나 안에 바코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샘플들,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들을 다 모아서 시퀀싱을 하더라도
그 각각의 세포들을 다 구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식도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가 이제 이 어떤 체인버에 쭉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물이고요. 이쪽은 이제 기름인데 물방울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드 하나에 이제 세포 하나 또는 이제 비드 하나에 세포가 이제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서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개별 그 세포의 그런 그 mRNA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버뷰를 조금 해드렸고요. 싱글셀 트랜스크립션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뷰를 좀 해드렸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RNA,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어떤 그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툴을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유전자가 이제 중요한 유전자인지 제시를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이제 해왔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우리가 어떤 분석을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에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지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에서 연구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초기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게 벌크로 하는 거와 다르게 개별 그 세포들의 그 프로파일, 그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unsupervised learning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세포들이 존재하는지, 어떤 셀 타입들이 많이 존재하고 적게 존재하고 또는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레어한 셀 타입이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게 이제 초기에 사람들의 많이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디멘전 리덕션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세포들을 여기 이제 각각의 점들은 세포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세포들을 2디멘전에 이렇게 이제 그 세포들을 이제 뿌려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거리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의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얼마나 비슷한지. 그래서 비슷하면은 이제 거리가 가깝게 이제 위치를 하고 이제 비슷하지 않으면은 이제 멀게 위치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2D 맵에다가 이렇게 뿌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이제 이런 그 뭉쳐지는 그런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췌장에서 이제 얻은 데이터인데 잘 보시면은 베타셀, 알파셀 같은 것들이 잘 구별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 그림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제 이 세포들의 그 각각 유전자의 익스프레션을 여기다가 이제 그 색깔로 나타내면은 예를 들면 인슐린을 나타내면은 요 베타 세포만 요 세포들만 이제 뭐 이제 익스프레션 높으면 붉게 표시하면은 여기만 붉게 되고 나머지는 다 표시가 안 되고 그런 식의 그림들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셀 타입들이 존재를 하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이 아주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는 같은 셀 타입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셀 타입 안에서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헤테로지니어티를 연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오늘 이제 메인으로 이제 강의 드릴 부분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세포들이 다른지에 초점이 있다면 두 번째는 연속적으로 그 세포의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이 변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캡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다이내믹스라고 적어봤는데 여기에는 물론 가정이 들어갑니다. 이게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그 다이내믹스를 연구한 그 모식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점이 세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샘플을 분화되기 이전 상태 그리고 이제 분화된 다음 상태의 샘플을 얻었을 때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세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어떤 유전자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전자가 따라서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수도 타임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수도 타임이라고 하냐면은 실제 시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도 타임이라고 하면은 그냥 각각의 세포가 변해가는 과정을 모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은 이제 우리가 그 파퓰레이션에서
세포들을 분리해서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얻었을 때 그것이 마치 하나의 세포가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모사한 그런 그 하나하나의 스냅샷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가정은 물론 강한 가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세포가 변해가는 과정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이제 있다라는 게 이 분석의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개발한 툴은 이런 이제 수도 타임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익스프레션 어떤 유전자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다른 유전자들이 변하는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유전자들 간의 그 인과관계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가 일종의 이제 진 레귤레터리 네트워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도 타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유전자 간의 네트워크.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스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도 제가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사람들이 또 관심이 있는 게 그 세포 간에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 두 개의 세포가 서로 붙어 있을 때,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익스프레션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제도 제가 잠깐, 제가 연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이 다이내믹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툴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요 그 알고리즘을 자세히 제가 설명을 오늘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 대략적인 모식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테넷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테넷은 이제 트랜스퍼 엔트로피라는 이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도 타임에 따라서 그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이 이제 정렬이 되었을 때 각각 유전자 그 세트, 각각 유전자를 페어와이즈하게 인과관계를 계산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엔트로피라는 게 이제 기존에 많은 다른 그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가 된 이제 그런 그 메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트로피인데 이제 컨디셔널 엔트로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설튼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게 커절 릴레이션십을 계산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엔트로피를 모든 유전자 간에 페어와이즈하게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유의하게 높은 그런 그 트랜스퍼 엔트로피가 인과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유전자 네트워크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수도 타임에 따라서 정렬된 그런 다이내믹한 그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이 있을 때 이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에만 기반을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한다 그런 이제 툴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트랜스퍼 엔트로피 베이스드 코잘 진 네트워크 하는 이제 요 툴이기 때문에 요 이제 약자를 따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요 이름이 또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이름이 그 어떤 뭐 규범이나 뭐 규율 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감독의 그 영화도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뭐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름을 먼저 지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제 그런 어쨌든 이제 테넷도 이 영화도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좀 많이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이제 우연히 그런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해봤고요. 이제 다른 이제 제 그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어떤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냐면은 이제 엠브리오닉 스템셀 마우스 엠브리오닉 스템셀이 뉴로프로제네이터로 이제 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싱글셀 데이터를 얻어서 테넷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네트워크를 연구를 하면은 이제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그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구축했는지 이게 실제로 그 어떤 그 트랜스 팩터가 그 실제로 그 타겟진들을 조절을 하는 이제 그런 인과관계가 세포에 존재를 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게 그
정확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활용 가치가 있는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런 뭐 한 1000개, 2000개 정도 되는 이제 노드들 간의 그 연결 관계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그 정확하게 그걸 만든다고 해서 그게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정확한 거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조금 중요한 유전자 이 다이내믹스에서 어, 이제 분화 과정에서 중요한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줄 수 있으면은 그게 조금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런 걸 해봤어요. 어떤 걸 해봤냐면은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그 이제 레귤레이터들이 있고 그 레귤레이터들이 어, 타겟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레귤레이터가 좀 중요한 레귤레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렬을 해봤어요. 이렇게 나노지는 159개의 타겟을 갖고 있고 ESRRB는 149개의 타겟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탑 20, 이 유전자가 레귤레이터가 아마도 엠브로닉 스템셀을 하거나 또는 뉴로프레제네이터 분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레귤레이터가 아닐까라고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전자들을 이제 살펴봤더니 기존에 알려진 플루리포텐스나 뉴럴 디퍼렌시에이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가지고 제가 다른 툴들은 과연 이거를 잘 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툴들은 그런 거를 잘 하지 못하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ROC 커브를 보면은 이제 테넷 제가 개발한 테넷이 아주 위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다른 툴들은 거의 나노지나 이제 이런 이제 POO5F1 이제 유명한 유전자들인데 얘네들을 거의 이런 기준에 의해서는 잘 찾지를 못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툴이 중요한 그런 그 레귤레이터들을 잘 찾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효용성이나 좀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테넷은 이제 다른 툴들과 다르게 그런 마스터 레귤레이터를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가 다른 시스템에도 좀 적용을 해봤어요. 어디에다 적용을 했냐면은 그 오토파지라는 바이올로지에 제가 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세포를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은 세포를 이제 키우는데 이 세포를 글루코즈를 굶기고 그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을 굶기고 이렇게 이제 영양소를 주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오토파지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게 에이팝터시스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이제 재정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파지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과정을 실험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싱글셀 데이터를 얻었어요. 이 인비트로 실험에서. 그래서 이제 0타임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즈를, 6시간 동안 굶기고, 12시간 동안 굶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을 3시간, 6시간 동안 이제 굶기고 보면은 이게 오토파지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각 5개의 그 샘플에서 우리가 싱글셀을 얻어서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일종의 수도 타임 분석을 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2D 맵에다 이제 뿌려보면은 이제 어떤 변해가는 과정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는 이제 컨트롤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서 어떤 뭐 바이퍼케이션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두 가지 자극에 대해서 이제 글루코즈와 이제 아미노액시드를 스타베이션 하는 그 과정, 그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양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 오토파지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두 개가 똑같이 다 오토파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두 개의 자극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그 트랜스크립션 프로그램이 다르게 작동을 이제 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요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툴을 적용을 해봤고요. 이제 네트워크를 두 개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 네트워크 그림은 없지만, 이제 그탑 레귤레이터들을 이제 정렬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제가 이제 아미노산 네트워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알려진 팩터들이 있었고요. ATF4라는 알려진 팩터가, 이미 여기 있었고, 두 개가 이제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여기,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진 게,
다른 것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CBP 감마라는 게 여기 있었고요.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오토파지에서 역할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진 게, CBP 감마가 여기 1등인데, 여기 이제 GS, 그러니까 글루코즈를 굶겼을 때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레귤레이터로. 그래서 아마도 이게 아미노산을 굶겼을 때 스페시픽하게 일어나는 오토파지에서 그런 크리티컬한 팩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고요. 이제 실험 결과 이제 좀 재밌는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CBP 감마를 아미노산을 굶기면서 넉다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넉다운 결과가 나오는데 타겟진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서 줄어드는 것을 여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타겟진이라는 거는 이제 CPP 감마가 올라갈 때 얘네들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넉다운을 하면은 이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타겟진이면서 또 이제 오토파지의 중요한 이제 마커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토파지가 블럭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mRNA 레벨을 측정을 해봤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똑같은 실험을 글루코즈를 굶기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글루코즈를 굶겨도 재밌게도 CPP 감마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넉다운 했을 때 똑같은 타겟인데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CPP 감마가 글루코즈 굶겼을 때 CPP 감마 양이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것이 타겟젠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실험인데 이제 그런 셀 이미징 실험을 해봤고요. 이제 LC3B라는 이제 오토파지 마커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세포를 이미지를 보니까 아미노산을 굶기면은 요 LC3 마커가 이제 나타납니다. CBP 감마를 넉다운을 하면은 아미노산을 똑같이 굶겼어도 이제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제 앞의 결과랑 같은 결과인데 여기 이제 또 글루코즈를 굶겼을 때는 이 CBP 감마 넉다운의 효과가 오토파지를 막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테넷은 이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마스터 레귤레이터를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테넷 을 개발한 논문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 테넷을 개발을 하고 또 이거를 더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론들을 좀 적용을 해봤는데요. 테넷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유용성이 있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다른 수도 타임 분석 다른 방법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앞에 내용이랑 조금 이제 갭이 있는데요. 잠깐 이제 조금 스위치를 해가지고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은 2018년에 어떤 이제 방법이 개발이 됐느냐 하면은 이제 RNA 벨로시티라는 방법이 개발이 됐는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앞에 제가 보여드린 수도 타임 분석에서는 사실 방향성은 우리가 자동으로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템셀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또 분화된 세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이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mRNA 양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계산되어진 결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에 이제 획기적인 논문이 나왔는데 RNA 벨로시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mRNA의 양의 미래를 예측을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unspliced mRNA의 양이 있고, 우리가 이제 spliced mRNA 양, 이제 두 가지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알게 되면은, 이 세포가 지금 이 mRNA 양을 늘릴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 그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의 의도를. 그래서 개념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가 만약에 어떤 mRNA 양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unsplice 폼의 양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게 공장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공장을 막 이제 돌려가지고 이 mRNA 양을 이제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중간 과정에 있는 것들의 양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반대로 세포가 이 mRNA 양을 줄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준비 과정에 있는 것들의 비율은 상당히 이제 적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요 준비 과정에 있는 걸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율을 보면은 그 unspliced mRNA 양이 적으면은 이 세포가 지금 이 mRNA 양을 줄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그런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mRNA 양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unspliced mRNA와 spliced mRNA 비율을 가지고 그 현재 mRNA 양의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그 proof of concept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카디안 리듬에서 이제 각각의 그 타임 포인트에서 이제 mRNA를 얻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벌크 RNA 시퀀싱입니다. 각각의 mRNA를 얻어서 그 요 FGF1이라는 유전자의 mRNA 양을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이제 뭔가 돌아가는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요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스플라이스 폼과 언스플라이스 폼의 그 양을 이렇게 이제 플로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쪽에 있을 때, 낮에 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언스플라이스 폼의 양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세포가 지금 요 FGF1이라는 유전자를 더 많이 발현을 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예, 이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스플라이스 폼의 비율이 낮으면은 지금 이제 요 mRNA 양을 줄이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과 밤에 이렇게 이제 그 언스플라이스 폼의 비율과 언스플라이스 폼의 비율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리한 요 유전자로 봤을 때 이 RNA 벨로시티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mRNA 양의 그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활용을 이제 해봤고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각각 세포에 그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가 있다고 봤을 때, 요 각 화살표가 각 싱글셀이고요. 그 싱글셀이 다른 이제 주변의 세포들, 요렇게 2D 맵에 그려봤을 때 주변의 세포들 중에서 어떤 세포와 제일 가까운지, 그 미래가 제일 가까운지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크레아스 셀의 그 디벨롭먼트 과정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보면은 요 프로제니터로부터 베타셀과 알파셀로 가는 과정이 이렇게 어떤 화살표로 잘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의 툴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요 그 화살표가 주어지는 거는 RNA 벨로시티 2018년 논문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화살표만 주어진다고 해서 이게 여기에 어떤 트라젝토리가 있는지 자동으로 알아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 툴에다가 이제 그 부분을 얹어가지고 이런 이제 트라젝토리를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이제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알고리즘 제가 자세히 이제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를 보시면은 이 세 가지 트라젝토리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보여드린 테넷을 그 여기에 적용을 해봤고요. 이제 테넷을 여기다가 합치면은 각 트라젝토리에서 중요한 팩터들이 뭔지를 따로따로 구별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이오펜틱스에 지금 리비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요 트라젝토리 각각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고, 트라젝토리를 이용을 해서 누가 제일 중요한 팩터인지를 이렇게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컨디션 스페시픽한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내믹스 부분을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테넷을 제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 레귤레이터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CBP 감마라는 거 새로운 것을 이제 오토파지 마커를 이제 그 레귤레이터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베트라라는 거를 아까 이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베트라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트라젝토리를 만들고 그 트라젝토리에 기반해서 각 트라젝토리에서 각각의 트라젝토리에서 레귤레이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테넷을 적용을 해서 이제 찾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제가 많이 됐나요? 지금 조금 더 얘기할 시간이 되나요? 네,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박사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를 이제 방법보다는 좀 결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셀-투-셀 인터랙션 연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여기 네이처 바이오텍에 이제 이런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싱글셀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이제
픽 시퀀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피지컬리 인터랙팅 하는 셀, 그러니까 이제 세포 원래 붙어있던 두 개 세포를 얻어서 그 두 개 세포의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그 T셀과 덴드라이틱 셀, 두 개의 인터랙션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요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를, 이제 팩스로 이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시퀀싱을 이제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싱글셀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이제 붉게 표시된 게 이제 마커들의 익스프레션이 이제 높게 나타나는 건데, T셀은 T셀 마커, 요쪽 T셀 마커만 발현을 하고, 그다음에 덴드라이틱 셀은 덴드라이틱 셀 마커만 발현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세포를 얻었을 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T셀끼리가 아니고 T셀과 덴드라이틱 셀이 이제 만난 그 두 개의 세포를 얻어서 시퀀싱 데이터를 이제 해보면은, 히트맵을 보면은 이렇게 두 종류의 마커가 다 발현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두 종류의 마커가 다 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T셀 안에서도 이제 어떤 서브 타입의 마커가 어떤 조합으로 이제 발현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T셀과 이제 그 덴드라이틱 셀이 만났을 때 T셀이 따로 있을 때에 비해서 어떤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을 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분석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네이처 바이오텍에 이제 그 논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픽스퀀싱 데이터를 이제 운 좋게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 그룹에서 함께 연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요 그룹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도 어밋이라는 PI 분의 이제 그룹인데, 이런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 데이터를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마우스 엠브리오에 관심을 많이 이제 가져서 여기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마우스의 7.5일, 8.5일, 9.5일 태아에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데이터를 얻고 또 이제 픽 시퀀싱 데이터, 그러니까 두 개 세포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싱글셀 데이터를 분석을 이제 먼저 해봤습니다. 어떤 셀 타입이 있는지, 어떤 조직, 어떤 티슈가 존재를 하는지를 쭉 이제 그 클러스터링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단도 있고 뭐 foregut, midgut, hindgut 이런 것도 있고 뭐 뉴로프로제니터 나중에 이제 그 뉴런셀이 될 부분도 있고 엔도덤 부분도 있고 엔도덤은 이제 데피니티브 엔도덤 요 부분은 나중에 요게 이제 그 7.5일에서 얻은 데이터인데 요게 이제 더 분할을 하면은 이렇게 foregut, midgut, hindgut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셀 타입 또는 이제 티슈의 그 클러스터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픽 시퀀싱 데이터에 어떤 조합이 존재를 하는지를 먼저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그걸 분석을 하면은 그 조합에서 나타나는 그런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의 패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제 픽시퀀싱 데이터를 싱글셀에 매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픽시퀀싱의 각각의 두 세포가 이제 원래 어떤 세포의 조합이었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세포를 두 개씩 랜덤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티피셜한 더블 세포의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만든 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켰고요. 소프트 패턴 머신을 훈련을 시켜서 정답 공간들을 막 이렇게 어떤 조합이 어떤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이 누구누구의 조합인지를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픽 시퀀싱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은 이제 GitHub에 올라가지고 있고요. 매틀랩으로 이제 짜여져 있는데, 여러분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싱글셀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마커가 이제 특징적으로 발현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픽 시퀀싱 데이터를 보면은, 분류된 거를 보시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EXVE, EMV라는, 세포 타입의 조합이다라고 예측이 된 건데, 보시면은 여기에 마커가 있고, 여기에도 이제 마커가 발현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세포를 얻어서 시퀀싱을 했고 이제 분류를 잘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하고 싶으냐라는 거를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뉴로프로제니터와 데피니티브 엔도덤이 만났을 때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마커 이제 뉴로프로제니터의 마커와 데피니티브 엔도덤의 마커가 다 발현을 하는 그런 두 개의 세포의 조합이라는 거를 이제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가 만났을 때, 이 각각 있을 때보다 어떤 유전자가 더 많이 이제 엠리치 되어 있는지, 더 많이 발현을 하는지를 단순히 비교를 해서 이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이제 유전자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을 때에 비해서 물론 얘네들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만났을 때 더 익스프레션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박스 플러스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실제 옵저브된 익스프레션 데이터가 요 LHX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expected 된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제 조합을 했을 때 expected expression 레벨은 이렇게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마커들을 찾았고요. 이런 마커들이 아마 니시 스페시픽한 마커, 그러니까 두 개의 조직이 만나거나 그랬을 때 발현을 많이 하는 그런 마커의 후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증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어떤 검증을 해봤냐면은 이제 2019년 네이처에 이제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연구를 하신 건데 중국 연구자분들이 엠브리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제 빗살무늬 토기 같이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각각을 이렇게 실제로 다 자릅니다.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들도 각각을 요 안에를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각각을 다 따로따로 시퀀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점들은 한 100개, 200개 정도의 세포를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위치에 따라서 어떤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이 바뀌는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 마커가 어떤 위치에서 발현을 하는지를 좀 봤습니다.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정 위치에서 이렇게 발현을 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요거 좀만 더 설명드리면은 요 안쪽이 이제 외배엽 안쪽이 외배엽입니다. 이제 나중에 요게 뒤집혀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게 이제 뉴런 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안쪽이 다 뉴런 셀이 될 부분들인데 그 안쪽 뉴런 셀 된 부분 중에서도 한쪽 부분에서 발현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위치적으로 특정한 부분에서 발현을 많이 이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니시 스페시픽 마커를 찾았고 그게 어떤 바운더리 리전에 아마도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게 어떤 걸 해봤냐면은 또 반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싱글셀 데이터를 이번에는 픽 시퀀싱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싱글셀 데이터를 반대로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싱글셀 데이터도 각각의 어떤 마커들, 니시 스페시픽 마커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 싱글셀 데이터가 옆에 어떤 세포가 있었는지를 예측을 하는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런 좀 파일럿 스터디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싱글셀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싱글셀을 이렇게 세 개로 요 뉴로 프로제니터를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보시면은 아까 LHX5가 요 그룹에서 많이 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요게 뉴로 프로제니터인데 아마도 데피니티브 엔도덤 바로 옆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두 개의 조직이 있을 때 경계면에서 이제 어떤 유전자가 더 발현을 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검증 작업 중에 이제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의 리시언 박사님과 연구를 해주셨는데 보시면은 이제 NKX 2.1 요게 이제 제가 발견한 이제 마커고요. 이제 보시면은 요 부분이 이제
그 엔도덤이고요. 이제 요렇게 된 부분이 이제 액토덤, 그래서 뉴로프로제니터가 될 부분들인데, 이제 보시면은 요 경계면에 발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런 이제 발견을 좀 했고요. 그래서 검증 계속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그 니시 스페시픽 마커를 찾고, 그것이 실제로 경계면에서 이루어지는, 그 조직 간의 경계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셀투셀 인터랙션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이제 좀 했고요. 그래서 니시 SBM이라는 툴을 개발을 이제 했고, SBM을 활용을 해서 그 분류를 하는 이제 그런 툴을 개발을 했고, 이거를 이제 지금 제가 앞으로 연구할 주제들은 이제 그 지금 스페이셜 트러스 데이터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도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숭실대학교에 이제 벚꽃 폈을 때 이제 그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이제 연구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레고 퍼즐 같은 거를 하는 일들을 앞으로 계속 이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말씀을 이제 그 도와드린 분들이 이제 미국에 계신 이제 연구자분들, 그러니까 그 뉴펜에 있을 때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덴마크에서 저희 이제 그 PI분 이제 그 원경재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연구들을 대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뭐 서울대학교 백선희 교수님과 함께 오토파지 연구도 함께 아까 보여드린 그런 연구도 진행을 했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동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캐다와 함께 이제 테넷 연구는 이제 그 스템셀 연구하시는 이제 요 캐다 요 연구자분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